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봤을 거예요. 통일신라가 이제 여러 통일신라를 따르지 않는 지방 호족들로 분열이 됐다가 요게 이제 두 개로 통합이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는 궁예, 그죠? 그다음에 하나는 견훤이었죠. 견훤. 견훤이 세운 나라가 후 고구려였죠. 후 고구려였고요. 그다음에 궁예가 세운 나라가 후 고구려였고요. 견훤이 세운 나라가 후 백제였죠. 후 백제였고 그다음에 다 쓰러져가는 신라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후삼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후삼국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고 이제 이게 통일되어가는 과정을 이번 시간에 봐야겠죠. 그럼 천천히 보도록 하죠. 일단은 후고구려가 됐든 후백제가 됐든 어쨌든 기존의 통일신라를 부정하고 나오는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통일신라가 뭐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통일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나온 나라들이죠. 근데 이렇게 기존에 있던 나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나라를 세우는 경우는 그 나라의 정치 방향은 뻔하죠. 기존에 있는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나라가 뭔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이죠.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새로운 나라는 기존에 있던 나라에서 보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이겠죠. 이해되시겠죠? 기존의 통일신라가 뭔가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세우는 새로운 나라는 기존에 있던 나라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이 전체의 정치 방향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궁예가 봤던 신라의 문제점으로 봤던 건 뭐냐면 요거였어요. 골품제. 이것도 뭐 사실은 되게 혁신적인 생각이긴 해요. 왜냐면 본인이 육두품이 아니잖아. 궁예는 사실은 뭐 자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왕위계승 분쟁에서 실패해서 되게 어릴 때부터 고생한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육두품이 아닌데 골품제를 딱 이렇게 신라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짚어낼 수 있었던 건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궁예는 골품제가 잘못됐고 골품제가 신라가 무너졌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짚었기 때문에 자기는 골품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이 일정 선 이상이 안 되면 높은 관직으로 쓰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능력 있는 사람들도 좋은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골품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만드는 후구구려라는 새로운 나라는 그런 신분제 적용하지 않고 완전히 신분제를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골품제를 적용하지 않고 얼마든지 능력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라는 걸 이제 어떤 본인의 정치 철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하겠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는데 자기가 이걸 주장을 했으면 자기가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새롭게 세운 이 나라는 사람을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그런 사례를 보여줘야겠죠. 봐라,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나는 사람을 능력 중심으로 쓰겠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이든 능력 있다면 중요한 곳에 쓰겠다. 그러면 그 사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도 내가 데려다 쓰는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이 귀족 출신이 아니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자리를 왜냐하면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례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면 왕건이에요. 왕건. 왕건인데 되게 유명한 인물이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아마 들어본 적이 있는 이름일 거예요. 고려를 건국했다라고 알고 계신 그 인물인데 기본적으로 고향이 송악이에요. 송악이라는 동네 출신인데 이 동네가 어떤 동네냐? 송악이라는 동네는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예성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요쯤 되면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서 여기는 이런 강이 흘러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거죠. 제가 강을 콕 집어서 얘기할 때는 그 강이 굉장히 중요한 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송악이고요. 여기가 예성강이야. 여기. 그러면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상류고 여기가 하류지.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쭉 흘러나가면 여기가 하구일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여기 뭐가 있겠어요? 중국이 있는 것이. 이해되시겠죠? 즉 예성강은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관문이 되는 강이에요.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으면 그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뭐예요? 선진문물 수용 뭐 이런 거 떠올리지 않나요? 그래서 선진문물 수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상업이 발달하기에 굉장히 좋죠.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많아요? 돈이 많지 뭐. 요렇게 보시면은 궁예가 왕건을 등용했던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본인이 얘기했잖아. 나는 뭐 중심으로 사람을 쓸 거라고?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쓸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왕건 저 양반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뭐 싸움도 잘하고 능력이 완빵이더라. 소문이 파다한 거죠. 그래서 능력 중심으로 쓰는데 이만한 사람이 없다더라. 그거 하나. 근데 또 알고 보니까 또 마침 굉장히 송악, 이 예성강 이 유역에 굉장히 잘 나가는 상업 가문이다. 그러니까 왕건은 본인도 능력이 있지만 본인의 가문 자체가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한 돈 많은 부잣집 재벌 가문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궁의 입장에서는 왕건을 데려다 쓰면서 이 돈도 사실은 좀 욕심이 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왕건을 등용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왕건은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실제로.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왕건이 능력이 있다는 걸 스스로 얼마 안 돼서 바로 증명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 지역을 점령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글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그 초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뭘 어떻게 배우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마 일반 사회나 지리 시간에도 나주평야라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굉장히 평야가 넓은 지대로 유명하고 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궁예가 왕건을 시켜서 군대를 보내서 이 지역을 먹어버린 거죠. 딱 보세요. 저거 먹는 거 쉬울 것 같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에요. 근데 이걸 성공해낸 거죠. 그러면 이제 후백제는 양면에서 압박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저기를 먹어서 이제 후백제의 어떤 뒤를 불안하게 만든 거죠. 저 후고구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한 이익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평야지대이기도 하지만 후백제의 뒤통수를 누릴 수 있게 됐으니까. 자, 그러면 저 작전을 성공한 왕건은 돌아오면서 봐봐. 쫙 이렇게 돌아와서 사실은 요 성공 자체가 몇 가지를 의미하는 거기도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왕건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특히나 어떤 면에서? 지휘의 측면에서. 왕건이 지휘라는 측면에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입증해 보인 거죠. 두 번째로 사실은 이게 물론 궁예가 준 군대로 데리고 가서 했겠지만은 왕건 내 가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양 능력도 상당한 수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공격을 이렇게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 그죠? 그러니까 왕건 내 가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해양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걸 보여주고 증명하는 이제 그런 자리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왕건의 능력을 보여준 자리인데 그럼 이제 왕건이 저 작전을 성공하고 나서 이제 위풍당당하게 딱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폐하 제가 나주를 먹었나이다 이러고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궁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마어마한 업적을 낸 거니까 뭐 상도 주고 뭣도 주고 해야겠죠. 근데 상도 주고 뭣도 주고 하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을까?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후고구려의 왕 입장에서는 후고구려에 어마어마한 이득이 되는 그런 업적을 낸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요게 요게 지휘관의 모순이에요. 요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 왕도 지휘관이죠. 지휘관이나 리더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끄는 집단 안에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직업이 군대 장교야, 군대 지휘관이야, 작전 지휘를 해. 여러분들이 장교인데 이제 뭐 여기 뭐 여기 평야가 있고 여기 계곡이 있으면은 자 우리 부대 반으로 나눠서 A 팀은 평야 뚫고 들어가고 B 팀은 계곡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웠어. 근데 우리 부대 병사들 중에서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 있는 거야. 서울대 진짜 지리학과가 있나? 모르겠다. 그냥 대충 넘어가요. 아무튼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 있는 거야. 근데 병사들끼리는 친하기 때문에 걔가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이라는 거 다 알아. 다 알아서 서울대 지리학과 출신 병사가 손을 들고 딱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난 장교인데. 소대장님, 요 작전보다는 A팀이랑 B팀이랑 동시에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뒤를 때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서울대 지리학과인데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제 그래도 막 지형지물 이런 거 잘 알 건데 그럼 웅성웅성하겠죠. 그러면 나는 지휘관으로서 그 의견을 사람 좋게 수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강력한 카리스마로 내 의견을 밀어붙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 마음은 약간의 불안감이 있죠. 쟤가 나보다 뛰어나면 어떡하지? 혹은 다른 병사들이 쟤를 나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뭔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온 왕건은 이제 돌아오고 난 뒤에 뭐가 됐을까요? 슈퍼스타가 돼 있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작전을 성공했으니까 슈퍼스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작전을 성공하고 와서 슈퍼스타가 돼 있는 왕건을 보는 궁예의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제가 슈퍼스타가 돼 있네.
그러면 사람들이 쟤를 더 좋아하면 어떡하지? 제가 실제로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기쯤부터 해서 궁예가 엄청나게 불안감을 증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륵불이라고 해요. 미륵불. 원래도 승려 출신이긴 한데 미륵불이라고 하면 끝에 불자 들어가 있죠. 이거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은 특정 한 명의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은 사람을 모두 다 부처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륵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언젠가 나타난다고 하는 부처예요. 그래서 미륵불이라고 하면 미륵불이 나타나시면 전 세계라기보다는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걱정이 사라지고 먹고 살기가 좋아지고 이 세상이 평화롭게 다 바뀌고 모든 전쟁이 멈출 것이고 막 평화가 찾아오고 뭐 그렇게 모든 세상이 살기 좋게 바뀐다는 찾아와서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그런 부처를 미륵불이라고 해요. 미륵불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미륵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짐이 미륵불이노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얘기 되게 무리수죠.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불안감에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누굴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왕건을 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날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길 보고 있단 말이야. 왕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불안해서 짐이 미륵불이노라 짐이 왔음으로 해서 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고 너희들의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노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궁예가 사람들 집합시켜 놓고선 짐이 미륵 뿌리노라 짐만 믿으면 모든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너희들의 걱정이 다 사라질 것이노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믿겠어요? 그럼 들으면서 몇 명은 지랄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반응을 보이는 백성에 대한 궁예의 반응은 철저합니다. 누가 웃음소리를 내었는가? 금부장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자를 마구니가 끼었다. 저자의 목을 베라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 죽여버리고 막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마구니가 끼었다 탁 죽여버리고 한숨을 쉬었는가 마구니가 끼어 죽여버리고 에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사람들이 궁예를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보겠죠. 그러면 저 사람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미 왕이지만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예전에 얘기했었죠. 정치는 뭘로 하는 거라고? 지지로 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 정치가 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궁예를 싫어하고 있잖아요. 왕으로서 마음으로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그럼 사람들이 볼 때 궁예는 미륵불이라고 자칭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왕으로서의 자격을 잃었어. 그럼 사람들의 마음속엔 누가 대안으로 떠오를까요? 궁예는 이미 왕의 자격을 잃어버린 것 같고 그럼 누구를 대안으로 떠올리겠어요? 그렇죠. 왕건이죠. 왕건. 결국은 왕권 왕건이 인기를 모으다 못해서 결국은 궁예를 몰아내고 본인이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이 대목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 그 물 한 잔만 먹고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아직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이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중학생이잖아요. 중학생이면 아직 자기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는 나이는 아직은 아닐 거잖아요. 부모님께서 이제 챙겨주시고 도와주시고 할 텐데 근데 그래도 벌써부터도 조금씩 느끼는 친구들이 있겠지만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 되고 나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조금씩 내 걸 내가 책임져 나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가 나중에 대학 가고 나시면 엄마 아빠가 학비는 내주더라도 내 용돈은 내가 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그죠? 내가 가장 필수적인 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더라도 내가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내 돈 벌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옷이나 뭐 액세서리 이런 것들은 내가 벌어서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생길 거고, 고등학생만 돼도 간혹 가다가 알바하는 친구들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조금씩 책임지기 시작하면요. 뭐를 느끼게 되냐면 인생이 다는 아니지만 많은 영역에서는 경쟁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이 인생의 많은 영역이 경쟁이구나라는 걸 사실은 이미 느끼는 친구들도 없진 않을 거예요. 뭐 이제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고등학생 되고 나서 대학교 올라가는 문제라든지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아무튼 삶에 적지 않은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이 경쟁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어디서 불안감이 오냐면 어디겠어요. 나보다 조금 뛰어난 사람이 보일 때 불안감이 와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진 숙명이에요. 왜냐면 삶은 많은 부분에서 경쟁인데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늘 있어요.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그게 어느 분야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보면 불안감이 온다고. 이건 모든 인간이 가진 숙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 사람은 진짜 뛰어난 것 같다고 해도 그 사람도 더 높은 사람을 보면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제 나보다 조금 더 능력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인간이 가진 숙명이야. 중요한 관건은 이 불안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죠. 이걸 처리를 잘못하면 궁예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궁예가 느끼는 불안감은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왕건도 큰 몫을 차지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불안감을 어떻게 다루고 처리해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첫 번째 스텝은 인정이에요.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걔가 만약에 나보다 어떤 면이 뛰어나? 어쩔 수 없지. 응. 왜냐면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 바깥에 있는 거잖아. 걔의 실력은. 그러니까 그 인정해 줘야 돼.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간을 믿어야 돼. 제가 얼마큼 학고를 떠나서 나도 내가 믿는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면 나아지겠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오늘의 나보단 내일의 나, 모레의 나가 좀 나아지겠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똑같은 내용을 여러 반에 들어가 수업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다른 어떤 면은 내가 저 친구보다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감동받았어요. 그쵸? 어떤 어떤 A면은 저 친구가 나보다 뛰어날 수 있어도 B나 C나 D는 내가 더 뛰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중요하게 항상 신경 써야 되는 비교 대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나 자신밖에 없어요. 어제의 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너무 압박감을 크게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무조건 발전해야 된다. 어제의 나보다 무조건 나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야.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순간들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어제랑 비슷하기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사실은 세상이 너무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는데 왜냐면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과는 그 변화를 주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시험 점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기록이든 뭐든 간에 내가 컨디션의 문제도 있고 환경의 문제도 있고 조건의 문제도 있고 그날따라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 내가 있었던 그 환경이 뭐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막 공사 차량이 막 엄청 지나가면서만 아니면 그 근처에 공사를 지어서 막 너무 시끄러웠다든지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막 듣기 평가를 하는데 스피커가 질이 안 좋았다든지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아니면 솔직히 막말로 그렇잖아. 저번에 했던 얘기지만 내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날 아침에 뭐 잘못 먹어서 똥 마려봐 하고 답 안 나오는 거지.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로서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보다 비슷하게만 했어도 잘하신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냈다. 그러면 진짜 그건 박수 받을 만한 거죠. 그건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야죠. 근데 시험 끝나고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보다는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거기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지. 그래서 내가 어떤 성과를 냈고를 떠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순간들이 있다면 거기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아무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어쨌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왕건을 건국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왕건은 나라를 세우는 작업, 건국이라는 작업을 한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세우는 작업은 누가 한 거예요? 궁예가 한 거죠. 그리고 왕건은 궁예가 세운 나라를 빼앗은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궁예가 세운 후구구려를 인정하지 않고요. 고려를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바꿉니다.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죠. 이런 식으로 예전에 이제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궁예 역할을 맡았던 김영철 배우님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수염 나신 분이 이제 태조 왕건 역할을 맡았던 최수종 씨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 이제 왕건이 왕이 되고 난 뒤에는 나라 이름을 바꿔서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고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를 원래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냥 줄여서 한국이라고도 하듯이 삼국시대 때 고구려도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고려라고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정식 명칭으로 딴 거죠. 근데 어쨌든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국가 이름을 고려라고 했는데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 요 말을 읽으시면 머릿속에 다른 나라도 하나 떠오르셔야 돼요. 어디가 떠올라야겠어요? 느낌 딱 오죠. 그렇지. 발해죠, 발해.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선언하는 건 이미 고구려를 계승한다라고 얘기하는 발해를 형제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도를 기준의 철원에서 개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 개경이 뭐예요? 이 개경이 송악이죠, 송악. 그러면 송악을 수도로 삼은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이 개경 땅, 송악 땅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예성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의 근거지죠. 본인 왕건이 원래 이 송악 지방의 호족 출신이었죠. 본인의 근거지다. 요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충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후삼국인데 여기까지 빼앗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라 이름이 이제 고려로 바뀌었고요. 여기까지도 고려고요. 아이고, 여기까지도 고려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후백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가 신라가 되겠죠. 이런 상황인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봐봐. 이걸 이제 후삼국 시대라고는 하지만 후삼국 시대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찐 경쟁은 진짜 경쟁은 누구 대 누구의 경쟁인 거야. 왜? 신라가 이미 무너지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경쟁은 고려 대 후백제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고려 대 후백제가 진짜 경쟁인 거야. 그러면 이 경쟁의 승부처는 어딜까요? 즉 고려랑 후백제 중에 누가 이길지를 결정하는 승부의 포인트 뭘까요? 무너져가는 나라 신라죠. 신라를 누가 먹는가가 고려 대 후백제의 승부를 결정할 거예요. 승부처는 어디라고? 승부처는 신라를 누가 먹는가 하는 거예요. 신라를. 그럼 이제 신라를 누가 먹는가가 승부처라는 건 다 알아요. 후백제도 알고 고려도 알아.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방법이지. 어떻게? how예요. how. how to take it 신라. 신라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신라를 먹는 방법에는 크게 왜냐면 망해가는 나라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먹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라를 먹는 how to take the 신라 먹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도를 통해 놓고 보시면 지금 아까 봤다시피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지도를 다시 그려야겠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했어요. 그죠? 신라는 망해가는 중이니까 망해가는 나라를 먹는 방법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요? 약하니까 망해간다는 건 약하다는 거잖아요. 빨리 들어가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죠. 신속 파괴.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차피 망할 나라라며. 그러면 살살살 꼬시는 거죠. 힘들지? 이리 와. 나한테 넘어지더라도 이쪽으로 넘어져. 이쪽에 내가 준비한 쿠션이 따뜻하고 포근할 거야. 그죠? 이리 와가 있죠.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받쳐줄게.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 빨리 들어가서 때려 부셔버리는 거랑 이리 와 하는 거랑 뭐가 더 금방 끝나겠습니까? 신속 파괴가 금방 끝나죠.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 급한 쪽이 신속 파괴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와 후백제 중에 누가 마음이 급합니까? 후백제죠. 그죠? 후백제는 지금 나주를 뺏겼잖아요. 위아래 양면으로 공격을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럼 돌파구가 신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지도 위치 한번 보실래요? 철원에서 송악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던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훤이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신라 경혜왕이 죽게 됩니다. 경주의 포석정이라는 곳에서 죽게 돼요. 근데 이것도 참 그래. 봐봐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잖아. 보시면 이 포석정이 뭐 하는 데냐면 여기 술 먹는 데예요. 여기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그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면 요 물길 위에다가 술잔을 띄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지. 있으면 이제 뭐 노래 한 곡 하든 뭐 시를 한 수 읊든 이제 노래 한 곡 끝나면 그 자리에 술잔 와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근데 경혜왕이 여기서 죽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 뭐 하다 죽었다는 거예요? 술 먹다 죽었다는 거죠. 그죠? 한잔해 하다가 후백제가 침략했다고? 큰일 났네. 그럼 일단 한잔해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할 때 많은 책이나 뭐 매체나 이런 데서 얘기할 때
경혜왕이 국가 통치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다른 나라 적군이 침략했는데 아직도 술을 먹고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거 너무 쉬운 해석이죠. 맞는 얘기지. 그게 틀린 얘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를 더 보셔야지. 봐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여기라고 경주 포석전이. 그러면 후백제군이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후백제군이 이렇게 깊숙이 들어올도록 신라 경혜왕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알았으면 이러고 있겠어요? 몰랐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혜왕이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지만 일단 뭐가 문제예요? 지방군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후백제라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지방군이 막고 빨리 중앙에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는 방어 체계, 중앙에 알리는 연락 체계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신라가 얼마나 박살 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왕이 죽었죠. 신라 왕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신라는 자력으로 후백제를 막아낸 걸까? 그건 힘들어 보이죠. 누가 지켜준 거예요? 이리와 작전을 펼치고 있는 고려가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고려 왕건이 직접 신라를 도와주는데 그 전투가 공산 전투예요.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대구에 가시면 팔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벌어진 전투기 때문에 공산 전투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때 고려가 신라를 도와줌 이러면서 신라가 아직 안 망했으니까 고려가 이긴 것 같죠? 아니에요. 고려는 이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신라를 망하지 않게끔만 만들어주고 빠져나와요. 대패예요, 대패. 어느 정도로 지냐면 이때 직접 군대를 지휘했었던 왕건이 병사 옷을 빌려 입고 도망쳐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심하게 패배합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반전 효과를 불러내요. 봐봐. 왕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지긴 졌지만 병사 옷을 입고 도망갈 정도면 그러면 열심히 싸운 거예요? 대충 싸운 거예요? 열심히 싸운 거죠. 여기서 신라인들이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아. 그러니까 졌긴 졌지만 뭐라는 거예요? 졌지만 젖잘 싸다 이거야. 잘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비록 결과적으로는 졌지만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는 고려군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저 공산 전투가 고려가 후백제한테 패배해본 마지막 전투예요. 그 뒤로는 다 이겨요. 그러니까 이런 그 뒤에 이기는 모든 승리의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신라의 지원이 있는 거죠. 신라가 마지막 영혼의 불꽃을 불태우면서 고려를 돕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은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고려 쪽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에 나라를 넘겨주면서 신라의 역사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지도를 그려보면 대충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지금 이랬었다가 이게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려인 거고 요것도 고려고 여기만 후백제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투가 남아 있는 거죠. 누구와 누구의 결투가 남아 있는 거예요? 고려와 후백제의 마지막 결투가 남아 있는데 일이 잘 되려고 그러는지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이런 일까지 벌어집니다. 후백제 내부에서 견훤의 아들들끼리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져요. 후백제의 견훤의 맏아들이 신검이었고요. 그다음에 신검은 첫째 아내의 아들인 걸로 첫 번째 아내의 아들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아내의 아들이었던 금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부인이 있고 두 번째 부인이 있어. 그러면 누굴 더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많은 친구들이 첫 번째 부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로맨틱한 거야. 그죠? 근데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을 사랑하겠어요? 두 번째 부인을 사랑하겠어요? 두 번째 부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바람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죠? 첫 번째 부인이랑 살다가 두 번째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그 여자한테 대시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됐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이 더 사랑스럽지. 그러면 그 자식들을 보면 첫 번째 부인의 아들인 신검이랑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금강이랑 누가 더 귀엽겠어요? 우리 금강이가 더 귀엽지. 어머, 우리 금강이 어떻게 너무 귀여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견훤이 우리 금강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어도럽을 하니까 그러니까 금강이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한단 말이야. 너가 왕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이해되시겠죠? 이거 보고 있으면 누가 빡쳐요? 신검이 개빡치지.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검이 얼마나 이 신검 첫째 아들이 효심이 깊냐면 이 아버지께서 이 귀여운 막내 동생 금강한테 왕의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아버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 깊은 효심을 탁
불태우면서 아버지를 가둬버립니다. 저기 전라북도 김제에 가시면 금산사라는 절이 있어요. 여기다가 아버지 여기 앉아보세요 한번. 금강이 그렇게 귀여워요? 이러면서 여기 생각하는 의자 이러면서 딱 아버지 여기 앉아 계세요. 생각 좀 해보세요. 금강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한번 생각 많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아버지를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 하라고 하니까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나라를 세우기 전에 직업이 뭐였냐면 군인이었어. 그러니까 잘만 하면 요거 탈출될 것 같아. 탈출각 가능, 쌉 가능 이러면서 탈출을 딱 합니다.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고려밖에 없어요. 고려로 갑니다.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저기요, 제발 좀 문 좀 열어주세요. 저 누굽니까? 저 견훤인데요. 문 좀 한단 말이에요. 문 안쪽에 누가 있어요? 왕건이 있죠, 왕건이. 왕건이가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열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열기 직전에 신하들을 소집시킵니다. 집합시켜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지금 문 바깥에 견훤 와 계신데 문 열어줄 거고 견훤을 받아들여 줄 거다. 근데 견훤이 들어왔을 때 싸가지 없게 행동하면 죽여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견훤을 예우하겠다는 거죠. 왜? 왜? 이용 가치가 있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견훤을 이렇게 두 팔 벌려 맞이하면서 아유 형님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비록 우리가 지난날 경쟁을 했었지만 한 나라를 세우신 왕이셨었고 저희가 함부로 절대로 대할 수 없습니다. 극진한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탁 맞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견훤은 전 세계 역사상 이런 유례가 거의 없어요. 자기가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를 버리고 도망 나온 그죠? 자기가 세운 나라를 버리고 도망 나온 독특한 케이스가 됐는데 아무튼 이렇게 고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용 가치가 있다 그랬죠. 이제 마지막 전투는 고려와 후백제의 전투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벌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후백제군이 있고요. 후백제군이 있고 여기 고려군이 이렇게 있습니다. 고려군의 선봉장으로 견훤이 서요. 그죠? 그럼 이제 후백제군대 입장에서는 공격하다가 저 양반 뭐예요? 저 양반 견훤인데? 어? 폐하 아버지 어떻게 공격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죽여도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후백제가 지휘 체계가 서겠어요? 다 무너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백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고려는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근데 후백제가 무너지는 게 통일의 완성이 아니에요.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의 퍼즐이 더 필요해요. 누굴 받아들여야 돼요? 형제국가.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여야죠. 요때쯤에 발해는 아이고 뭐야? 요때쯤에 발해는 이미 이제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의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발해 유민들을 고려가 완전히 다 환영해 주게 되죠. 왜? 똑같이 뭐를 계승하고 있으니까? 요 꼭 적어 주셔야죠.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으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해 유민을 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의미가 조금 중요한데 일단은 과거의 삼국을 보면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근데 그거는 좀 영토적인 면에서 많이 아쉬움이 있죠. 근데 이제 고려의 통일을 통해서 물론 영토적인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발해의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달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토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고구려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발해 유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상으로의 민족 통일은 이루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민족 통일을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민족의 배우면서 통일을 두 차례 배운 거거든요. 1차 통일이 있고 2차 통일이 있는데 1차 통일은 우리 한동안 배웠던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삼국이 통일신라로 통일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다시 갈라지죠.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갈라지는 걸 고려가 통일하는 게 2차 통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변화가 있는 게 잘 보세요. 신라 입장에서 보면 신라부터 통일 이후에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집권층이 누구예요? 지배층이. 지배층이 진골 귀족이죠. 진골 귀족인데 이 통일신라가 이렇게 분열된 근본적인 이유가 진골 귀족한테 있죠. 그죠? 그래서 진골 귀족들이 박살낸 이 신라를 대체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던 게 그래서 이제 신라를 따르지 않고 막 이렇게 있다가 정리해서 고려를 건국하고 이 고려가 통일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었던 세력이 지방호족이죠. 지방호족. 그래서
지금 이 고려가 이뤄낸 이 두 번째 통일은 첫 번째 통일 때는 신라 입장에서는 지배층이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통일에서는 지배층이 진골 귀족에서 지방 호족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고려의 통일은 지배계층이 진골 귀족, 기존의 통일신라의 진골 귀족에서 고려의 지방 호족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 게 지방호족이라고 하죠. 쟤들이 지배층이 됐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고려 입장에서는 되게 건국 시작부터 되게 중요한 과제를 안고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과제겠어요? 봐봐. 지방호족이 지배층이라며. 그럼 권력의 중심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를 이끌어야 되는 왕이 있는 중앙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 요소죠. 그래서 고려는 건국하자마자 고려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방 호족들한테 권력이 넘어가 있는데 이 권력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지방 호족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 이런 지점들을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건국 시작부터 과제를 끌어안고 시작하는 그런 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기서 쉬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쉬어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고려의 역사 시작입니다. 그래서 왕건은 본인부터 왕조가 시작됐다고 보기 때문에 태조 왕건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왕건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정책은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무거운 세금을 줄여준다. 그러니까 새롭게 세운 나라잖아요. 나라를 새롭게 세웠다는 건 기존에 있었던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나라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바라보는 기존에 있었던 나라는 통일신라죠. 왕건이 바라보는 기존에 있었던 나라인 통일신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금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진골 귀족이 노급을 통해서 걷든 중앙 정부가 걷든 어쨌든 세금을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걷는다는 게 통일신라의 가장 큰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취민유도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요 취자가 거들 취자거든요. 그래서 민자는 백성 민자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걷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세금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근데 세금을 거둘 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뭐가?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법도가. 그래서 최소한의 상식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귀족이 거둘 수도 있고 중앙정부가 거둘 수도 있는데 누가 걷든 최소한의 상식은 가지고 일정한 한계는 가지고 거둬야 된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농민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수확하는 수확량의 1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이 100가마 생산하면 그중에 10가마 정도만 세금이어야 되고 90가마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금을 대폭 줄여주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마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여러 지방호족들이 되게 많은데 이들이 통합되어 나가는 경쟁의 과정이 다 싸우는 전쟁은 아니라고 했었죠. 오히려 통합 단일화의 과정이 더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지방호족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력보다 저쪽 지방호족이 가지고 있는 세력이 더 크면 내가 그냥 저쪽에 부하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셋 이상의 지방호족 세력이 그런 식으로 통합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라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통합하는 과정이 많은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지방호족 세력이 통합하려면 그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 신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믿음을 보장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 관계죠. 가족 관계. 그래서 가족 관계가 되는 거지. 남이었던 사람이 가족 관계가 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결혼밖에 없죠.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는 건데 왕건은 통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건이 저런 식으로 같이 통합한 지방호족들이 동맹 맺고 통합한 그런 지방호족들이 많겠어, 적겠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왕건이 결혼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 관계를 굉장히 많이 맺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들을 통해서 여러 지방호족들과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그렇게 그 힘을 바탕으로 통일을 했던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부터 보실 게 이제 왕건의 가족 관계도예요. 장난 아니죠. 이게 다 아내들이에요. 쭉 세볼까? 봐봐. 신예 황후 유씨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이게 되시겠죠? 29명. 아내가 29명이야, 아내가. 아내가 29명이고
자녀들이 25남 9녀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성비가 너무 비정상적이죠. 보통 그렇거든요.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아이가 출산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0.51 대 0.49 정도로 알고 있어요. 0.51 대, 그러니까 0.01 정도로 남자아이가 조금 살짝 더 많이 태어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저 정도의 성비는 비정상적이죠. 근데 이게 약간 의문이 드는 게 그렇지 않아? 저 많은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미 이제 통일되고 난 뒤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내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내가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딸은 애석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좀 태어났지만 드러나지 않은 딸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들어요. 아무튼 근데 저런 상황이면은 어떤 문제가 나타날지 예상은 되시죠. 아들이 25명이에요. 축구를 해도 되겠다. 그죠? 축구를 해도 후보 선수도 나와요. 그죠? 그럼 어떤 문제가? 그쵸. 왕위 계승 분쟁이죠.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이 극도의 혼란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호족들에게 성씨나 관직을 하사하는데 정말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제1등 공신, 완전 공이 많은 신하들은 왕씨성을 주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당한 공이 있다 그러면은 자기의 성씨를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관직을 하사하기도 합니다. 관직 하사한다는 거 좀 중요해요. 중요하게 봐주시고. 그다음에 사신관 제도와 기인 제도가 있는데 이건 뒷화면에서 볼게요. 이게 사신관 제도고 이게 기인 제도인데 사신관 제도는 사실은 사신관 첫 번째 사신관이 됐던 인물이 누구냐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 경순왕이 본명이 김부거든요. 이 사람이 1호 사신관이에요. 1호 사신관. 그러니까 사신관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지방호족이 있어요. 근데 왕건 입장에서 이 지방호족이 내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럼 공신이죠. 공신이기 때문에 관직을 준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지방호족이지만 관직을 받았기 때문에 관직자가 됐죠. 관료가 됐단 말이야. 그럼 이제 어디로 와야 돼요? 수도로 와야 돼요. 일을 하기 위해서. 관직자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자기 출신 지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김부 이 사람은 신라 왕이었었죠. 그럼 출신 지역이 어디예요? 경상도잖아.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신라 왕으로서 고려한테 항복을 한 게 고려 통일 과정에서 굉장한 공이라고 봐서 이 사람한테 관직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관직을 줘. 그럼 이 사람은 몸 자체는 어디 있어요? 수도 개경에 있는 거지. 수도 개경에 몸이 있단 말이에요. 관직자니까. 대신에 이 사람은 과거에 신라 왕이었던 시절에 경상도에서 오랫동안 지냈으니까 경주에서 오래 지냈으니까 그죠? 경주에 아는 사람도 많고 영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주에 대한 사신관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에 일정한 책임을 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경주에 뭐 세금 걷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 지역에 항리를 누굴 시킬 건지 아니면 만약에 이 지역에서 반란이 났다. 그럼 또 이 사람 책임인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돼?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어, 전라도 지방에 강태진이라는 호족이 있어요. 강태진이라는 호족이 있는데 후백제랑 싸우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고려치기 항복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항복을 한 게 왕건한테 되게 고마운 일이겠죠. 그럼 제가 전라도 출신 호족이에요. 근데 저한테 고마워서 관직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관직을 받았으니까 이 관직의 일을 하러 어디로 가겠어요? 수도로 가겠죠. 근데 저는 여전히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지역에 아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관직을 주면서 동시에 제 출신 지역인 전라도 지방에 사신관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전라도 지방에 사신관이 됐으면 제가 몸은 수도에서 있으면서 관직 일을 하지만 전라도 지방의 사신관이기 때문에 전라도 지방의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지역의 반란을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인 제도는요. 요거는 그냥 읽어보세요. 호족의 자제를 수도에 머무르게 하고 출신 지역 관련 일을 돕도록 함. 요거 뭐랑 똑같냐면 예전에 우리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했던 제도 중에 지방 견제하려고 상수리 제도 기억나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비슷한 것도 아니고 똑같아요. 그래서
자식들 수도로 보내기 위해서 좋은 교육 시켜준다고 한 다음에 인질로 데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사신관 제도는요. 지방 호족 본인이 관직으로 오는 거고요. 기인 제도는 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둘 다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신관 제도는 지방 호족 본인이 올라가는 거고 기인 제도는 아들을 보내는 건데 둘 다 목적은 어디에 있다?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배층이 진골 귀족에서 지방 호족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방 호족이 지배층이 됐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이 지방 세력을 어떻게 견제할지를 굉장히 극복해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지방 세력을 견제하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했었죠. 그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게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지방호족 본인들을 관직을 줘서 수도로 올라오게 하고 사신관을 맡기는 사신관제도. 그다음에 아들들을 불러 올려서 인질로 삼는 기인제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방을 견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경을 전진기지로 삼는데요. 근데 평양을 서경으로 둔대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개경, 송악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서울과 평양의 사이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위치가 이렇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평양이죠. 그래서 평양을 수도는 아니지만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경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쪽에 또 다른 수도 뭐 이런 의미예요. 서경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공식 수도는 개경, 송악, 개경이지만 평양도 수도급으로 중요하게 경영을 하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전진기지로 배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원래 수도인데 지금 여기도 그만큼 중요하게 경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수도보다 평양이 북쪽이죠. 그러면 국가의 전개 방향을 어디로 놓겠다는 거예요? 북쪽 방향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왜? 왜? 고구려를 계승한다며. 그러니까 고구려의 땅을 힘이 닿는 만큼 최대한 회복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중요하게 경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평양이라는 땅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도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고구려 땅을 최대한 회복해 보겠다. 국가의 전개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텐데, 근데 봐봐.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다는 건 지금 남이 가지고 있는 땅을 빼앗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싸우겠다는 걸까? 누구의 땅을 빼앗겠다는 걸까요? 지금 저기에 누가 있을까? 그렇죠. 원래는 발해가 있었죠. 근데 그 발해를 무너뜨린 게 거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구려를 계승하는 국가인 만큼 고구려 영토를 회복하겠다라는 노력은 사실은 누구와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란과의 싸움을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도 냅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이만큼의 성과도 내기는 합니다. 그 정도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평양을 그만큼 중요하게 원래 수도인 개경보다 북쪽에 있는 평양을 중요하게 경영함으로써 국가의 전개 방향을 북쪽으로 삼아서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 이 얘기는 사실은 거란을 물리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권만 더 써주세요. 자기가 이제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럼 그 뒤로 이제 자손들이 왕으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왕 이렇게 올라올 텐데 요건 이제 후대 왕이 지켜야 될 왕 근무 매뉴얼이에요. 왕 근무 매뉴얼. 이걸 훈요 10조라는 책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제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수도인 개경과 수도만큼 중요한 서경에는 이미 이제 왕건이 몇 개의 절을 더 세워둬요. 그리고 그 절을 세울 때 풍수지리설을 되게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훈유십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불교를 반드시 숭상하고 존숭해야 되고 그리고 개경이나 서경에는 절을 함부로 더 세워서도 안 되고 있는 절을 뽀개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고려가 있을 때 중국은 송나라였거든요. 송나라가 문화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송나라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태여 모든 걸 다 따라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얘들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해요. 누구? 거란이요. 거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절대로 자존심을 굽히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죠. 그다음에 하나 더 써요. 후대 왕이 지켜야 될 건 훈유십조였고요. 후대의 관리 신하들이 지켜야 될 것. 뭐라고 하냐면 각 단계별 문무백관들이 지켜야 될 중요한 책이다라고 해서 계백요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백요서도 남기게 됩니다. 이 책도 꼭 적으셔야 돼요. 훈요 10조 계백요서.
이 두 가지 책을 남기게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인데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훈요 10조, 그다음에 계백료서 이 두 가지 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책을 보통 자료로 주고 이 사람이 왕건이라는 걸 알아보게 한단 말이에요. 뭐 이 책의 저자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왕권을 강화하다 이러면서 배경이 태조의 혼인 정책이래요. 태조의 혼인 정책 저 말만 봐도 예상되는 게 있죠. 태조는 결혼을 굉장히 많이 하죠. 지방호족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낳죠. 아내들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도 많고 그중에 아들들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벌어져요?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죠. 그렇다는 건 왕권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아들들이 서로가 왕이 돼보겠다고 아주 그냥 지랄같이 싸우면서 어마어마한 왕위 계승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뭐 이은함에 난 왕귀에 난 환성길에 난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이런저런 반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고려 왕조 계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거든요. 태조, 해종, 정종, 광종이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될 중요한 왕은 광종인데요. 어, 요 해종 정종 때는요. 다 계속 그거의 반복이었어요. 왕위 계승 분쟁의 반복이었어. 누구 죽이고 누구 죽이고 막 이런 거의 반복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광종이 이제 그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광종은 되게 어려운 과정 끝에 올라온 왕인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런 일은 내 대해서 끝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광종 때는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왕권 강화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강화에 굉장히 극도로 미쳐 있게 됐는데 잘 생각해봐.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왕권주의 사회는 누구와 누구의 권력 경쟁이라고? 왕과 귀족. 왕권을 강화한다. 이 표현은 사실은 귀족을 낮추는 얘기이기도 한데 여기서 왜 이제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방호족 아닌가? 이렇게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왜 지방호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귀족이라고 표현하냐면 지방호족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관직을 하사받고 중앙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관직을 받아서 중앙으로 온 순간 자기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방호족이라고 말하기가 조금은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묶어서 귀족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광종은 이 귀족들의 힘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겁니다.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은 사실은 노비안 건법 이렇게 읽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요 안이 문서 안자예요. 이렇게 쓰는 문서 안자인데 그 노비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문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이 워낙 전쟁의 반복이었다 보니까 원래 일반 평민이었다가 전쟁 포로 뭐 이렇게 되면서 노비가 된 경우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광종이 한 이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원래 평민,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 해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걸까? 뭐 인권적인 차원에서 하나? 아니겠죠. 이 노비들을 데리고 있는 소유주들은 다 누구겠어요? 귀족들이라고. 지방 호족이든 아니면 관직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왔든 걔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걔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해방시킴으로써 걔들의 재산권을 그리고 세력을 줄이겠다는 거죠. 마치 노동력을 걷지 못하게 하려고 노급을 폐지했었던 신문왕과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방 호족이든 중앙에 관직을 받고 올라왔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의 수를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확 줄이려고 하는 거죠. 양인 출신의 노비들은 다 해방시킴으로써 이런 식으로 귀족들의 어떤 힘을 약화시키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합니다. 과거라는 건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거. 이거 왜 볼까? 중국에 후주라는 나라가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후주라는 나라에 쌍기라는 사람이 넘어와서 제안을 했던 건데 이거 왜 실시할까? 그럼 봐봐. 과거를 실시해서 과거라는 건 뭐예요? 시험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관직자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왜 실시하는 걸까요? 그렇지. 관직에 있는 사람을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세력으로. 지금 이미 관직에 광종이 처음 즉위했을 그 순간에 관직에 이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관직에 올라간 사람들이요? 지방 호족이었다가 태조의 통일 과정에 공을 인정받아서 관직을 하사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거야. 기존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인 거예요? 사실은 다 지방 호족들인 거예요. 지방 호족들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관직을 받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광종이 볼 때는 얘들이 꼴배기 싫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고 싶은데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명분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관직자로서 일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실력을 테스트하겠다. 이그잼 하겠다 이거야. 그게 이제 과거인 거죠. 그래서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지방 호족 출신의 관직이 아니라 실제로 시험을 봐서 합격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로 대체하겠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게 광종의 양대 개혁이에요. 더구나 과거 시험을 볼 때 그 시험 내용이 뭘 것 같아요? 유학이란 말이야. 유학을 시험 봐요. 그러면 봐봐. 유학에는 뭐도 있어요? 충성의 가치가 있잖아. 그럼 자기의 왕권도 더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노비안건법을 통해서 노비 수 줄인 거, 그다음에 과거제 적용해서 실제로 실력 있는 새로운 관직자들을 뽑아서 지방 호족이었다가 관직자가 된 사람들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노비안건법, 과거 요 두 가지가 광종의 핵심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관리들의 어떤 서열을 딱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공복을 제정하고요. 근무복이죠. 근무복. 그다음에 황제를 칭해서 자신의 어떤 왕권을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그래서 지금은 나의 시대인이라 이렇게 시간의 이름을 붙이는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정책들 특히나 노비안건법이나 이런 것들은 공신이나 호족들은 겁나 싫어하겠죠. 막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발하는 공식이나 호족 어떤 공신이나 호족들은 싹 다 숙청해 버리는 거예요. 숙청해 버린다는 건 죽이는 걸 포함해서 다시는 정치 활동을 못하도록 만드는 걸 숙청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신과 호족들을 지금 이런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이 특히나 노비안건법이나 과거 실시에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공신이나 호족들을 싹 다 죽여버리는 거죠. 요 뭐랑 비슷해요. 건국을 하고 그 건국자의 아들 때쯤에서 이렇게 공신들 싹 다 없애버리는. 마치 통일신라 신문왕 때 김음돌이 난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김음돌도 그게 건국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때 통일을 완성하고 나서 자기 때 그 통일 작업의 공신들을 싹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광종이 뭐 태조왕건의 바로 아들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건국에 공이 있어서 떵떵거리는 그 호족들 공신들을 싹 다 쓸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그래서 광중의 모든 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왕권 강화의 배경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서 볼 사람이 성종인데 성종은 성종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이거 뭐 한자를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잘난 척하려고 한 거고 저 성자가 완성될 성자예요. 그래서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저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분의 통치 스타일을 봐서 이름을 정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종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행정,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도, 법령들은 다 성종 때 만들어져요. 근데 성종 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왕이 이렇게 하자라고 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면 법을 많이 못 만들겠죠. 근데 법을 많이 만들었다는 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만큼 그게 좋은 법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법을 만들었던 왕의 권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 왕권을 강화해 준 왕이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저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 때 왕권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 왕권을 바탕으로 성종 때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저런 제도들을 만들 때 많은 아이디어를 줬던 사람이 최승로라는 인물이에요. 육두품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최승로라는 인물이고 최승로가 건의했었던 많기도 하죠.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시무 28조의 내용들을 잘 반영해서 이런저런 제도들을 만들어서 고려의 제도의 기틀을 잡게 됩니다. 이분이 최승로고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요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은 다음 학습지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광종 때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하면서 왕권 강화하고요. 요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